오늘은 서울에 사는 75세 김복순 씨의 사연입니다. 김복순 씨는 1950년 한국전쟁통에 태어나서 평생 힘들게 살았고 배고픔 속에서 자랐으며 16살에 시집가서 자식 넷을 키우느라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낳아줬는데 지금은 자식들한테 버림받아서 고시원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75년을 힘들게 살아온 한 여성의 가슴 아픈 인생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75세 김복순입니다. 오늘 아침 좁은 고시원 방에서 혼자 일어났고 썩은 냄새가 나는 이불을 개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75년 전 저는 전쟁통에 태어났고 배고픔 속에서 자랐으며 16살에 시집가서 평생 자식들만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혼자 고시원에 살고 있고 자식들은 연락도 없고 생활비 10만 원만 보내고 명절에도 오라는 말이 없습니다. 저는 1950년생이고 한국전쟁통에 태어나서 75년을 힘들게 살았으며 이게 제 인생의 끝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1950년생 할머니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한국전쟁 가난 좋은 시집살이, 자식 헌신, 그리고 노년의 외로움까지 75년의 눈물을 확실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지금 바로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 끝까지 꼭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 같은 할머니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1950년 6월에 경상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그 해가 바로 한국전쟁이 터진 해였고 엄마 아빠는 저를 낳고 피난을 갔습니다. 엄마가 나중에 말해주신 건데 전쟁통에 배가 고파서 젖이 안 나왔고 저는 쌀뜨물로 연명했으며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마을로 돌아왔을 때 저는 3살이었는데 집은 불타고 없었고 아버지는 일할 곳이 없어서 품팔이를 다니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5살 때 기억이 나는데 밥이 없어서 엄마가 풀죽을 끓여줬고 그게 밥이었으며 배가 고파서 맨날 울었고 동생들도 다 같이 울었습니다. 7살 때 학교에 가야 하는 나이였는데 집에 돈이 없어서 못 갔고 오빠만 학교에 보냈으며 저는 집에서 동생들 돌보고 밭을 거들었습니다. 8살 때 처음으로 밥을 배불리 먹은 날이 있었는데 큰 집에서 잔치를 해서 우리 가족이 초대받았고 흰 쌀밥에 고기까지 먹었는데 그날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10살 때 저는 학교에 가고 싶다고 아버지한테 울면서 매달렸는데 아버지가 때리면서 소리쳤습니다.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해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집안 형편도 모르고 철없이. 저는 그날 맞으면서도 계속 울었는데 학교 가는 오빠가 부러웠고 저도 글을 배우고 싶었으며 왜 여자라는 이유로 못 배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2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 김 메고 물 길어 나르고 밥 짓고 빨래하고 동생들 돌보고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발에 굳은 살이 생기고 등이 휘고 그렇게 자랐는데 친구들은 학교 가는 걸 보면서 왜 저만 이렇게 사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15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복순아, 너 내년 봄에 시집 간다. 옆 동네에 총각 하나 있는데 중매가 들어왔다. 저는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어린데요. 시집은 무슨 시집이에요?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여자는 빨리 시집 가야 해. 집안 식구 많아서 너 먹일 것도 없어. 말 안 듣고
그러면 혼낸다. 저는 울면서 엄마한테 매달렸는데 엄마도 어쩔 수 없다고 했고 시집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위로했지만 엄마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 겨울 저는 16살이 되기 한 달 전에 신랑을 처음 봤는데 25살 남자였고 키가 크고 말이 없었으며 저는 무서웠습니다. 1966년 봄 저는 16살에 시집을 갔는데 혼례식도 제대로 못하고 간단하게 절만 하고 시댁으로 갔으며 그날부터 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저한테 일을 시켰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 짓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밥상 차려드리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밭일하고 저녁 준비하고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첫 달에 일을 조금 느리게 했다고 시어머니가 뺨을 때렸는데 저는 울면서 참았고 친정에 가고 싶었지만 시집 온 여자는 참아야 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남편은 낮에는 밭에 나가서 일했고 저녁에는 술을 마셨는데 술 마시고 들어오면 트집을 잡았고 때렸으며 저는 맞으면서도 소리도 못 질렀습니다. 17살 때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 입덧이 심해서 힘들었지만 일은 계속해야 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배부르면 게으르다고 더 일을 시켰습니다. 배가 불러도 밭일을 했고 물을 길었고 빨래를 했는데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쓰러졌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 쉬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1967년 첫 아들을 낳았는데 순산이었고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서 다행이라고 말했으며 만약 딸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 지금도 무섭습니다. 출산하고 사흘 만에 일어나서 밥을 지었는데 몸이 너무 아팠지만 며느리가 누워있으면 안 된다고 시어머니가 일으켰고 저는 참았습니다. 아이를 업고 밭에 나가서 일했고 젖을 먹이면서 김을 맸으며 아이가 울어도 달래줄 시간이 없었고 등에 업힌 채로 일만 했습니다. 19살 때 둘째를 임신했는데 또 아들이었고 1969년에 낳았으며 이제 아이 둘을 키우면서 시댁 일까지 하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낳고 한 달 후 남편이 술 마시고 와서 밥이 짜다고 밥상을 엎었는데 저는 울면서 다시 밥을 지었고 남편은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저는 도망가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고 친정에 가도 다시 돌려보낼 거라는 걸 알았으며 그냥 참고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살 때 셋째를 낳았는데 딸이었고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굳었으며 남편은 아들을 또 낳으라고 했고 저는 몸이 망가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1972년 22살 때 넷째를 낳았는데 또 딸이었고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아예 산후조리를 안 시켜줬으며 이틀 만에 일어나서 일했습니다. 아이 넷을 키우는데 돈이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였고 보리밥에 된장찌개가 전부였으며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면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큰아들이 학교에 가야 하는 나이가 됐는데 돈이 없어서 학용품을 못 사줬고 낡은 책가방을 물려받아서 보냈으며 저는 미안했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만큼은 제가 못 배운 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는 시키겠다고 다짐했으며 그게 제 평생 목표가 됐습니다. 25살 때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렸는데 실패했고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왔으며 우리는 야반도주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 변두리 판잣집에 들어갔는데 방 한 칸에 우리 가족 6명이 살았고 화장실은 공동이었으며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아이들이 떨었습니다. 남편은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했고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는데 아침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왔고 한 달에 3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혼자 집에 있었고
큰아들이 동생들을 돌봤으며 학교에서 돌아오면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지냈는데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막내딸이 열이 펄펄 끓고 있었고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찬물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면서 밤새 울었습니다. 28살 때 남편이 또 술을 마시고 와서 때렸는데 이번에는 갈비뼈가 부러졌고 저는 병원도 못 가고 집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괜찮아 하면서 울었고 큰아들이 10살인데 제 대신 밥을 지었으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사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30살 때 저는 새벽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시작했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야채를 팔고 오후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고 이중으로 일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서 일했는데 돈을 벌어야 아이들 학교 보내고 밥 먹이고 할 수 있었으며 제 건강은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교복 살 돈이 없어서 저는 밤새 바느질해서 만들어줬고 아들이 입고 학교 가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32살 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비용도 없었고 남편은 술만 마셨으며 저는 친척들한테 돈을 빌려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빚을 갚느라 또 몇 년을 고생했는데 저는 원망하지 않았고 그냥 참고 일했으며 아이들만 잘 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35살 때 큰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입학금이 없어서 제가 사채를 썼고 이자가 어마어마했지만 아들 공부는 시켜야 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18시간씩 일했는데 새벽 시장 야채 장사, 오전 식당 설거지, 오후 공장 부업, 밤에 또 야채 정리하고 집에 오면 자정이 넘었습니다. 몸은 망가지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고 아이들 학교 보내야 했으며 제가 쓰러지면 이 집안이 무너진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40살 때 둘째 아들도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큰아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했는데 학원비가 없어서 혼자 공부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1990년 큰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는데 지방대학이었지만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었고 지금까지 고생한 게 보람 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남편은 반대했지만 제가 우겼으며 아들 대학은 꼭 보내야 했습니다. 큰아들이 대학 다니는 4년 동안 저는 더 열심히 일했고 등록금, 생활비, 책값 다 보냈으며 제가 입을 옷도 신을 신발도 살 돈이 없었습니다. 42살 때 둘째 아들도 대학에 합격했는데 이번에는 서울대학이었고 등록금이 더 비쌌으며 저는 또 빚을 냈습니다. 아들 둘 대학 보내느라 저는 밤낮 없이 일했고 몸은 너덜너덜해졌으며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없었고 그냥 진통제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딸 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큰딸은 공장에 들어갔고 작은딸은 식당에서 일했으며 벌어온 돈을 집에 보태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45살 때 남편이 또 술 마시고 와서 생활비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저는 아들 등록금 내야 한다고 안 준다고 했더니 또 맞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저를 때렸고 돈을 빼앗아 갔으며 술 마시는데 다 썼는데 저는 그래도 이혼은 생각 못했고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습니다. 46살 때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했고 회사에 취직했는데 저는 그날 정말 기뻤고 드디어 고생 끝났구나 생각했으며 이제 좀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월급을 집에 한 푼도 안 보냈고 자기 생활비랑 자기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고 했으며 저는 섭섭했지만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독립해야 해요. 자취방 얻어서 나갈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집에서 살면 되지. 왜 나가? 엄마가 밥 해줄게. 큰아들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른이에요. 제 인생 살아야죠. 그동안 대학 보내주셔서 감사하지만 이제 각자 살아야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20년 넘게 허리 휘도록 일해서 대학 보냈더니 이제 독립한다고 나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큰아들은 정말 자취방을 얻어서 나갔고 명절에만 얼굴 비추고 연락도 잘 안 했으며 저는 외로웠지만 아들이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48살 때 둘째 아들도 졸업하고 취직했는데 역시 집에 돈을 안 보냈고 저는 그동안 진 빚을 갚느라 여전히 일만 했습니다. 큰딸이 결혼한다고 했는데 저는 기뻤지만 결혼 비용이 없었고 딸이 알아서 작게 한다고 해서 미안했으며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게 죄송했습니다. 50살 때 작은 딸도 결혼했는데 역시 제대로 해주지 못했고 딸들은 시댁 눈치 보면서 살게 됐으며 저처럼 고생하지 않길 바랐지만 걱정됐습니다. 52살 때 큰아들이 결혼한다고 했는데 신부가 집안이 괜찮은 집이었고 신부 측에서 예식장 비용을 다 냈으며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낡은 옷을 입고 갔는데 신부 측 친척들이 저를 보면서 수군거렸고 저는 작아지는 기분이었으며 아들한테 미안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연락이 더 뜸해졌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만나는 걸 싫어한다는 걸 알았고 저는 며느리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54살 때 큰손주가 태어났는데 저는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갔더니 며느리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고 아들도 별로 반갑지 않아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들한테 속삭이는 걸 들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 자주 오시면 불편한데 어떻게 좀 해봐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엄마한테 얘기할게.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손주를 보고 싶어서 왔는데 짐이 됐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55살 때 남편이 쓰러졌는데 뇌출혈이었고 병원비가 엄청났으며 저는 또 빚을 내서 치료했지만 남편은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남편을 돌보면서 일도 해야 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았지만 누가 도와주지 않았고 자식들은 바쁘다고 안 왔으며 저는 혼자 감당했습니다. 56살 때 둘째 아들도 결혼했는데 역시 결혼하고 나서는 연락이 뜸해졌고 며느리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명절에 아들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차가운 밥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밥 여기 있어요. 저희는 외식하러 가요. 저는 혼자 찬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는데 평생 자식들 위해 고생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60살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5년 동안 간병하다가 결국 돌아가셨고 장례식에 자식들이 왔지만 빨리 끝내고 가고 싶어 하는 게 보였습니다. 장례 비용을 누가 낼 거냐고 자식들끼리 싸우는 걸 봤는데 결국 반반 나눠 냈고 저는 한 푼도 없어서 미안했으며 초라했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집에 저 혼자 남았는데 평생 미워했던 남편이지만 없으니까 외로웠고 이제 정말 혼자구나 싶었습니다. 61살 때 큰아들한테 전화했는데 아들이 바쁘다고 빨리 끊었고 며느리가 뒤에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저는 짐이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둘째 아들한테도 전화했는데 역시 바쁘다고 했고 나중에 연락한다고 하더니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가 안 왔으며 저는 슬펐습니다. 딸들은 시댁 살림하느라 바빴고 가끔 전화는 했지만 만나자고는 안 했으며
저는 혼자 집에서 TV만 보면서 지냈습니다. 62살 때 집 월세가 올라서 감당이 안 됐는데 저는 시장 일을 그만둔 상태였고 국민연금도 없어서 수입이 없었으며 저축한 돈도 없었습니다. 큰아들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들이 짜증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살림하기 바빠요. 제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면 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대학 보내려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아들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 거잖아요. 저보고 대학 보내달라고 한 적 없어요. 이제 각자 살아야죠. 전화가 끊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었는데 평생 자식 위해 산 게 이게 맞나 싶었고 왜 이렇게 사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63살 때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는데 월세를 밀렸기 때문이고 저는 갈 곳이 없어서 딸들한테 전화했지만 딸들도 시댁 눈치 본다고 못 모신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했는데 아들이 한숨 쉬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이랑 상의해 보세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의지할 곳이 없었고 결국 고시원을 알아봤는데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었으며 겨우 들어갔습니다. 64살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는데 한 달에 50만 원을 받게 됐고 그 돈으로 월세 내고 생활비 쓰니까 빠듯했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고시원 방은 한 평도 안 됐고 창문도 작았으며 화장실은 공동이었는데 이게 제 인생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고 눈물만 났습니다. 자식들한테 가끔 전화했지만 다들 바쁘다고 했고 명절에도 오라는 말이 없었으며 저는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면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65살 때 큰아들 집에 찾아갔는데 며느리가 문을 안 열어줬고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하고 오셔야죠. 지금 바빠요. 다음에 연락 주세요. 저는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돌아왔는데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못 보고 왔고 지하철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66살 때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당뇨병이랑 고혈압이 있다고 했고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으며 약값이 한 달에 5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에서 약값 내고 나면 먹을 게 없어서 저는 하루 2끼만 먹었고 라면이랑 김치로 연명했으며 살이 빠지고 기력이 없었습니다. 67살 때 추석에 큰아들한테 전화했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처가 가요. 내년에 뵐게요. 저는 그럼 설날에는 보자고 했는데 아들이 애매하게 대답하더니 전화를 끊었고 저는 혼자 고시원에서 추석을 보냈습니다. 68살 때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소식을 딸한테 들었는데 저는 입학 선물이라도 사주고 싶어서 용돈만 원을 모아서 큰아들 집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며느리가 나와서 짜증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저희 바빠요. 돈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저는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문을 닫아버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69살 때 설날에 아들들한테 전화했는데 둘 다 바쁘다고 안 받았고 며칠 후에 문자가 왔는데 건강하게 지내시라는 짧은 문자였습니다. 저는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명절에 얼굴 한 번 보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고 왜 이렇게 사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70살 때 코로나가 터졌고 세상이 멈췄는데 저는 고시원에 갇혀서 아무도 못 만났고 자식들도 연락이 없었으며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혼자 방에서 울면서 지냈는데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었고 왜 자식들 위해 평생 고생했나 싶었으며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71살 때 코로나가 끝나고 세상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저는 여전히 고시원에 갇혀 있었고 자식들한테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큰아들 집 앞에 찾아갔는데 이사를 간 것 같았고 새 주소를 몰라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으며 아들이 일부러 이사 갔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문자를 보냈는데 읽지도 않았으며 저는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딸들한테 전화했는데 큰딸은 시어머니 모시느라 바쁘다고 했고 작은 딸은 남편이 싫어한다고 했으며 도와줄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고시원 방에서 평생을 되돌아봤는데 1950년 전쟁통에 태어나서 배고픔 속에서 자랐고 글도 못 배우고 16에 시집가서 평생 고생만 했습니다. 남편한테 맞으면서 살았고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으면서 살았으며 자식 내 키우느라 제 인생은 없었고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면서 뼈 빠지게 고생했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려고 빚을 냈고 제 옷 한 벌 안 사 입고 살았으며 아프면 병원도 못 가고 진통제만 먹으면서 버텼는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버렸고 손주들 얼굴도 못 보고 명절에도 혼자고 생일에도 축하 문자 하나 없으며 저는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됐습니다. 72살 때 건강이 더 나빠졌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저리고 눈도 침침해졌으며 병원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약값도 부담스러워서 약을 반으로 쪼개서 먹었고 하루에 한 번 먹어야 하는 약을 이틀에 한 번 먹으면서 버텼는데 몸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한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저는 용기를 내서 가봤고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저한테 말을 걸었는데 이름은 박 할머니였고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은 77세였습니다. 박 할머니도 자식들한테 버림받아서 혼자 산다고 했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복지관 나오면서 친구도 사귀고 조금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박 할머니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복순 씨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세대는 다 그래요. 우리가 죽도록 고생해서 키웠는데 다들 똑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들 이렇게 사는구나. 근데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요. 박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슬프죠. 당연히 슬프죠. 근데 어쩌겠어요. 우리가 살아야죠. 복지관 나오고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살아요. 73살 때 저는 복지관을 일주일에 3번 다니기 시작했는데 무료 급식도 먹고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밤에 고시원 방에 혼자 돌아오면 또 외로웠고 자식 생각이 나서 울었으며 왜 이렇게 됐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74살 때 설날에 큰아들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아들이 받지 않았고 며느리가 받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저희도 저희 살기 바빠요.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사세요. 저는 손주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애들한테 할머니 얘기 안 해요. 혼란스러워하니까 그냥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전화가 끊어졌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손주들한테 저는 없는 사람이고 잊혀진 할머니가 됐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정말 죽고 싶었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고
의미가 없었으며 창문을 열어봤지만 용기가 없었고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75살이 된 지금 저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살고 있고 자식들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으며 손주들 얼굴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복지관 친구들 덕분이고 무료 급식 덕분이며 기초생활수급비 덕분에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고 슬픈데 1950년에 태어나서 전쟁 겪고 배고픔 겪고 학교도 못 가고 시집살이하고 평생 일만 했습니다. 자식들 위해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결국 버림받았고 혼자 늙어가고 있으며 이게 제 인생이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많다는 걸.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이 다 비슷한 이야기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았고 자식 위해 희생했는데 결국 버림받았으며 혼자 쓸쓸하게 늙어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을 7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들한테 버림받았어도 살아야 하고 혼자여도 버텨야 하며 이 7가지만 알고 계시면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를 꼭 신청하시는 겁니다.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으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고 의료비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있는데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고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하세요.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받으세요. 우리가 평생 고생하면서 세금 냈고 이 나라 만드느라 뼈 빠지게 일했으니까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관 무료 급식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전국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 많은데 점심때 가시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복지관 급식을 먹는데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건강도 좋아졌고 식비도 아끼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혼자 라면만 먹으면 건강 망가지고 우울해지니까 꼭 나가서 밥 드세요. 세 번째는 독거노인 지원 제도를 신청하시는 겁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독거노인을 위한 여러 지원이 있는데 안부 전화 서비스,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반찬 배달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저도 신청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자원봉사자분이 전화해서 안부 물어봐 주시고 혹시 쓰러지면 응급 버튼 누르면 바로 연락하게 돼 있어서 안심됩니다. 혼자 사시면 위급할 때 도움받을 수 없으니까 꼭 신청하세요. 네 번째는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혼자 집에만 계시면 우울증 걸리고 건강도 나빠지는데 경로당 나가시면 친구도 사귀고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래교실, 운동 프로그램, 건강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대부분 무료이니까 용기 내서 나가세요. 저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 나가니까 친구도 생기고 외롭지 않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병원비를 거의 안 내도 되는데 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증을 받으시면 병원 갈 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검진도 하고 무료 진료도 하니까 아프시면 참지 마시고 꼭 가세요. 저는 당뇨약이랑 혈압약을 거의 무료로 받고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마시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자식들한테 기대하면 상처만 받고 우울해지는데 차라리 기대를 안 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위해 평생 살았지만 지금 세대는 다르고 자식들도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쁘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섭섭하고 억울하지만 원망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마음을 비우고 우리끼리 의지하면서 삽시다. 7번째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저처럼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고 복지관 가시면 비슷한 처지의 분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고 위로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조금은 덜 외롭고 우리끼리라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저도 박할머니랑 다른 친구들 만나면서 조금씩 살 맛이 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친구를 사귀세요. 이 7가지만 꼭 실천하시면 자식들 없어도 혼자서도 버틸 수 있고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면서 사실 수 있습니다. 저는 75년을 정말 힘들게 살았고 지금도 힘들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고 있으며 여러분도 꼭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1950년대에 태어나서 전쟁 겪고 배고픔 겪고 평생 일만 하면서 이 나라를 만들었고 자식들 키우느라 우리 인생은 없었습니다. 억울하고 화나고 슬프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하고 우리끼리라도 의지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이 우리를 버렸어도 우리는 우리를 버리면 안 되고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다가 가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저처럼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셔서 모두 함께 위로받고 힘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75세 1950년생 김복순이고 평생 힘들게 살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으며 여러분도 꼭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버텨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고 무료 급식 이용하고 독거노인 지원받고 복지관 나가고 무료 의료 서비스 받고 자식 기대 안 하고 친구 사귀세요. 우리 1950년생들 모두 힘내시고 남은 인생 존엄하게 살다가 가시길 진심으로 기도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